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조그만 섬 하나의 가치가 최근 들어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크기가 작은 섬이지만 이 섬을 차지하게 되면 태평양의 질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섬이 사실 이미 600년 넘게 한국이 관리해온 역사적인 영토였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최근 국제 외교 현장에서는 이 작은 섬 하나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외교장관이 회의 도중 도망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작은 섬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섬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일본계와 미국계 혈통을 가진 존 다나카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법 석사 학위까지 받았죠. 지금은 일본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정치계에서 종종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지만 그런 편견에 맞서 싸우며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하버드에서 쌓은 전문성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영토 분쟁과 역사적 경계선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서도 인정받았었죠. 하지만 저는 며칠 전 어떤 사건을 통해 한순간의 결단이 한일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요.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이 연례 외교정책 발표에서 또다시 무엇을 말할지를. 일본 정기국회 31차 외무대신의 연례 외교정책 발표가 예정된 날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제 자리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새 다시 한번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역사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부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리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까지 이 모든 자료들이 제 태블릿에 정리되어 있었죠. 제 옆자리 사토 의원이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다나카 의원, 오늘은 가만히 있을 거지. 외무대신 연설에 또 반발하면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 텐데. 사토 의원의 말에 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335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공기 중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곧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이란 걸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본회의장 입구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이 보좌관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항상 그렇듯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굳게 닫혀 있었죠. 회의장 뒤편에서는 벌써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한국 특파원들도 빠짐없이 참석했거든요. 그들도 지금 곧 무슨 발언이 나올지 알고 있었겠죠. 정확히 오전 10시,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죠. 오늘 제31차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주요 외교 노선과 국제 정세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언급했죠. 그러다 갑자기 제 귀에 독도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에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외무대신의 발언을 들은 순간 본회의장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어요. 일부 의원들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의원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11년째 반복되는 독도 망언이었으니까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독도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주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어조에 저는 속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일 영토 분쟁의 모순점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특히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 법적 지위 비교는 제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양쪽 모두의 뿌리를 둔 사람으로서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해석이 불러오는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던 일본계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미국 출신의 역사학자였어요. 어머니는 종종 역사가 승자에 의해 쓰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묻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가르침이 제 정치 철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던 시절, 저는 우연히 대마도와 독도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논문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논문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또다시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걸 듣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방적 주장이 얼마나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왔는지 모두가 알면서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발표는 계속됐어요. 이제 외무대신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듯한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 그 관계국이 한국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장 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일본은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유산 대상 기간을 한정해 그 아픈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부분은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태도였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쪽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을 말한다니요. 이런 이중성이 한일 관계를 얼마나 훼손해왔는지 그녀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연설은 이어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비판까지 다뤘습니다. 그녀는 무척 원론적인 표현들로 일본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해양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공조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처리수라 오염수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군사활동 등 과제와 현안이 존재합니다. 또한 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즉시 철폐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인도와 태평양의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옳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모순된 태도가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한층 활발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일,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북한 문제,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이 모든 문제들이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제대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합니다.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 노력을 후원하겠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발표를 마쳤어요. 의장이 질의 시간을 알렸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모순을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 결정이 제 정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둘째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케시마에 대한 외무 대신에 언급에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논쟁적인 주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요.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외무 대신께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와 더불어 대마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본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여당 의원들 중 한 명이 놀란 듯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의원은 의아하다는 듯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야당 쪽에서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의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특파원들은 재빨리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고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독도에 관한 질문이야 매년 있었지만 대마도를 언급한 의원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외무대신님, 독도를 매년 일본 땅이라 주장하지만 1877년 태정관 지령이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이미 조선 영토로 명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은 명백히 울릉도, 웨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독도를 가리킨다는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역사적 증거를 언급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민감한 얘기를 다나카가 굳이 다시 꺼내나? 하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이 느껴졌죠. 특히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잠시 자료를 넘겨보더니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미묘하게 조롱 섞인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바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이 언급한 웨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한국 측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미국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의 서한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현재 한국의 독도 점령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점거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일본 외무성이 줄곧 반복해온 논리였으니까요.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됐으니 일본 땅이라는 이른바 공백은 일본 땅 논리를 또다시 꺼내든 것이죠. 게다가 그녀의 말투에는 한국의 입장을 어린아이의 주장처럼 치부하는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와중에 외교권이 마비됐고 울릉도 울도군 관할구역에 이미 독도가 석도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05년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을사조약을 강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백히 일본이 무주지 선점을 가장에 강탈한 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본회의장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의원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면 야당 쪽에서는 관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의원들이 보였죠. 외무대신은 잠시 침묵한 후 더욱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답변했어요. 다나카 의원님, 역사적 해석은 학계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고합니다. 한국은 1952년 이른바 이승만 라인이라는 불법적 조치로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점거했고 지금까지 그러한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이승만 라인을 언급할 때 그 어조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주권 행사를 불법적 조치로 치부하는 태도가 너무도 노골적이었죠. 그리고 영유권을 지키는 것이 외무대신으로서 제 의무입니다. 영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근본 요소입니다. 이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폭탄이었죠. 역사문헌을 보면 대마도 즉 스시마가 고려와 조선 시절 한국 땅으로 표기된 지도나 대마도주가 조선에 충성했다는 봉답서 기록도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작토록 한 조선 팔도 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경상도 관할로 표시되어 있었고
일본 승려 갱신이 쓴 상가요략가에도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한 300년 뒤 일본이 그린 조선국도라는 지도에서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했어요. 여당 강경파 의원들 중 한 명이 대마도까지 왜 꺼내는 거야 하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의원은 이건 국익에 반하는 발언이다 라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밌는 국면이군 이라는 속삭임이 오갔고 일부는 제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외무대신에게 집중됐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가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쓰시마는 역사적으로도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이 시로 지배해왔고 메이지 유신 이후 법적 편입이 완료됐습니다. 중세 시대 일부 지도나 문헌에 나타난 표기는 당시의 불완전한 지리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계속했어요. 쓰시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명백히 일본령으로 인정받았고 한국 정부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대마도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싶었거든요. 독도는 우기면서 대마도는 이렇게 단칼에 너무 편의적이군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무대신님, 독도 얘기에선 무주지 선점이라는 1905년 주장을 하시고 대마도는 기정사실이라며 완전히 일본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해석되는 걸까요? 독도 건은 SF 조약에 빠졌으니 일본 것, 대마도 건은 SF 조약에 포함됐으니 일본 것이라고 양쪽에서 일본에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듯합니다. 제 질문에 본회의장 곳곳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의원들이 이 모순점을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듯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있었죠. 야당 쪽에서는 몇몇 의원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외무대신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다나카 의원님,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애초 분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영토였고 한국 정부도 영유권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50년대 초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대마도 반환을 언급한 일이 있었으나 곧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일본 정부가 대마도를 굳이 영유권 논쟁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문제없음으로 계속 대응하는 태도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제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두 섬의 영유권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외무대신이 독도 발언을 매년해서 한국을 자극하면 한국도 대마도 우리 땅이라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국의 역사학자들 중에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1949년 한국 수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문기 박사의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후 1948년과 1951년 사이에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의 대마도 반환을 60차례나 요청했던 기록도 있고요. 과연 이런 주장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일본 이익에 부합할까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 여기저기서 말도 안 돼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논리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침묵도 감돌았어요. 제 질문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뒤적이다가 마이크를 다시 가까이 댔어요. 다나카 의원님, 역사적 주장은 학술적 논의의 대상일 뿐입니다. 현실 외교는 국제법적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당시 한국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메가더 장군과 같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역시 대마도는 명백히 일본 영토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화가 전개되자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협상 전략이 떠올랐어요. 역사적 논쟁에서는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짚으면
상대방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이제 화제를 바꿀 때였습니다. 외무대신님, 역사와 법적 해석은 끝없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영토 문제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자료를 꺼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마도는 2010년대 한국인 관광객이 절대다수였는데 9년 불매운동 땐 매출 106억 원대 손실을 보고 상인들이 후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99%에 달했던 대마도 남항 이자라와 북한 이타카츠에선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까지 내걸었다가 한 달 만에 제발 다시 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한다면 그 경제적 영향은 또다시 대마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목소리는 무척 차분했습니다. 그건 대마도 지자체가 관광객 관리 차원에서 한국어 간판 철거 등 자율적으로 한 일입니다.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방문객의 흡연과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앙정부와 영토 문제는 별개입니다. 지역 경제 문제를 국가의 영토 주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또다시 선을 긋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인들을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관광객으로 치부하는 듯한 어투도 눈에 띄었죠. 일본 정부 입장에선 지역적 불편함 해소일 뿐이며 영토 정책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듯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아니, 독도 갈등이 커질수록 그 반감이 대마도 배척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동시에 독도 충돌도 한일 민간 교류를 냉각시키니 결국 대마도 상인들 울상이죠. 이게 양국 모두 손실 아닌가요? 외무대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영토 주권 앞에서 단순 이익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 경제 손실이 있더라도 국가의 영토 보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마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차원의 갈등으로 화제를 옮길 때였어요.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 마산시가 대마도의 날을 만들었고 한때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마산시의회는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많은 한국인들이 찬성했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외무대신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이슈인 듯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도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가 마산시를 말렸고 조례는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일부 지방정부의 일시적 반발일 뿐 대마도에 대한 공식 영유권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한국 외교부도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여차하면 한국 지방정부가 또다시 맞불을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시마네현이 독도 문제로 불필요하게 한국을 자극하니 한국도 대마도를 거론한 것입니다. 우린 한쪽만 책임론을 못 면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 말이 맞긴 맞지만 하는 표정의 의원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몇몇 여당 온건파 의원들이 그런 기색이었어요. 한 베테랑 의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국제법 쟁점으로 논의를 옮겼어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은 SF 조약에선 한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국은 포츠담과 카이로 선언을 들어 일본이 강탈한 영토는 모두 박탈 대상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1945년 미군이 제작한 제니스 보고서의 한국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까지 한국 땅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에는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도 마찬가지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걸까요? 외무대신의 표정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도 더욱 긴장됐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 자료를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최종적으로 정한 일본 영토 범위에 대마도가 포함됐고 독도는 언급 안 됐습니다. 조약 초기 단계의 문서나 보고서들은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제법적으로 대마도는 확실한 일본 땅입니다. 저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국 문건 중 제니스 보고서 등엔 대마도도 한국령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왜 무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독도에서 미포함은 일본 땅이라 우기면서 대마도의 한국 요구는 무시하고 일본 땅도 결국 같은 논리 아닌가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외무대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녀의 호흡이 약간 빨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니스 보고서는 전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나온 문서일 뿐 국제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당시 연합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국제법적 기준이 됩니다. 러스크 서한이 명시했듯이 독도는 일본령으로 인정받았고 대마도는 당연히 일본 영토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철저히 형식적이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효력 없음으로 치부하면서 유리한 부분만 법적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도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 파장으로 화제를 바꿨어요. 지금 외무대신님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일 협력 등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독도 망언을 11년째 이어가면서 한국과 충돌이 커지면 협력이 깨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광산의 경우 일본이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유산 대상 기간을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역사, 왜곡이 한일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의원들 중 일부가 이 말도 사실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그랬죠.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외무대신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양보도 없어 보였어요. 영토 주권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별개로 진전 중이고 사도광산은 일본 문화유산이므로 당연히 등재를 추진합니다. 한국이 역사 왜곡 운운하며 반대하는 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의 정당한 영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말투에는 한국을 향한 미묘한 비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역사 왜곡은 한국 쪽의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는 자국의 행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 본회의장의 소음이 커졌어요. 여당 강경파들이 영토 문제엔 타협은 안 된다 하고 외쳤고 야당 의원들은 다나카 말이 현실적이라며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의장이 질서 유지 하고 외쳤지만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요. 이제 주민 정체성 문제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제 주변으로 관심 어린 시선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언론인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메모를 하고 있었죠. 대마도 주민들은 과거 조선통신사 환대 기록이 있고 2010년대만 해도 한국어 간판이 섬 곳곳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대마도주가 조선의 충성을 맹세하며 지원을 요청한 사료도 있고 명치유신 당시 대마도주 종이 다른 일본 조정에 쓴 봉탑서에서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다고 적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과 깊은 유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외무대신은 짜증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과거의 역사적 교류와 현재의 영토 주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쓰시마 섬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와 연결돼 세금과 행정 서비스를 받고 대마도는 한국 땅이란 주장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교류는 교류, 영토는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교류가 있었다고 해서 영토 귀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외무대신의 대답은 철저히 이분법적이었어요. 역사적 사실과 현재 상황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교류는 교류, 영토는 영토라는 말은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 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독도도 한국 경비대가 거주하며 민간인 상주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 독도에 거주한 김성도와 김신열 부부는 독도 지키는 일이 삶이라며 섬을 떠나지 않았고 울릉도 주민들도 독도를 생활권의 일부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독도의 어업활동이나 친환경 청소활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무시하시죠? 독도 역시 한국인들이 본토와 자연스레 연결된 우리 섬이라 하고 경비대가 상주하고 실효지배 중입니다. 일본이 이것을 불법 점거라고만 부르면 한일 간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외무대신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대마도와 독도를 자꾸 등치시키는 제 전략에 분노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냉기가 더해졌어요. 다나카 의원님, 독도는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불법적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두 사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무 대신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실효 지배는 그저 참을 수 없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경제적 상호의존 문제로 다시 논의를 돌렸어요. 제가 준비해온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독도 갈등이 커질 때마다 한일 교류가 전반적으로 식고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바로 대마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한일 갈등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전체 관광 상품 수요는 8월부터 크게 감소하더니 10월에는 무려 91.9%가 하락했습니다. 대마도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99%를 차지했는데 그들이 사라지면서 추정 경제적 손실이 106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일부 의원은 그건 지역 문제라고 중얼거렸고 또 일부는 무시 못할 문제라고 수군거렸어요. 특히 대마도 출신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외무대신은 이제 조금 지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장기적으론 국가 간 협력이 재개되리라 봅니다. 대마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보다 영토 주권이 우선임은 분명합니다. 단기적 어려움 때문에 영토 문제에 대한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단순 낙관이 불러온 후폭풍을 우리는 벌써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 없는 낙원을 꿈꾼 대마도 상인들이 그 꿈이 현실이 되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것처럼 독도 하나 때문에 대마도 경제와 한일 교류까지 스톱되는 건 우리 국익에 어긋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양측 역사를 동등히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무대신은 허튼 소리,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화와 교육 갈등으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면 한국은 독도 교과서와 독도 박물관으로 대응합니다. 2008년 이후 일본 문부성과 정부가 영토 교육을 강화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지도 요령에도 다케시마 영토 주권이 포함되어 있죠. 대마도 역시 한국 교과서 일부가 옛날 조선 땅이라 적고 있고 일부 전시관에서는 대마도를 포함한 지도가 전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 교육 갈등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당 의원 한 명이 우린 주권 교육 중이라고 외쳤고 야당 의원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외무대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교육이야말로 독도 노래와 골든벨, 그리고 대마도 지도 표기 등 편향된 시각을 주입해 우리를 침략자 취급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까지 가르치고 있죠. 우린 정당한 영토 사실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는 각국의 주권 사항이므로 일본의 교육 내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비하하는 어조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특히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언급할 때는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가 왜곡이라 외치니 끝도 없지 않습니까? 양국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규결이죠. 그때 한 의원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대마도도 교과서에 한국이 노렸지만 실패라 기술하면 되나?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를 향해 조용히 해 하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정치적 파장으로 다시 돌아와 저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독도 문제를 외무대신이 강하게 밀면 밀수록 한국에선 대마도 반환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실제로 1948년 1월 한국 입법위원 60명이 대마도는 우리 땅인 만큼 반환을 요구하자며 결의했고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 직후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불법으로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1965년 한일협정 때 대마도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문제 삼으면 어떡하실 건가요? 여당 일각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하는 표정들이 보였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특히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듯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외무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다나카 의원님, 그런 가정적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대마도를 두고 한국 정부가 정식 제소할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일본령이라 인정하니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행위가 한국에도 손해입니다. 저는 곧바로 반박했어요. 독도 역시 한국이 분쟁 아니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인 ICJ 회피하듯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일본은 ICJ로 가자는데 한국이 분쟁 없다며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마도도 일본이 분쟁 없음이라고 하니 한국이 제소해도 일본은 응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외무대 씨는 당황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평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독도는 일본이 불법 점거라고 규정한 실효지배 상태이기 때문에 ICJ 제소해야 합니다. 대마도는 불법 점거가 아닙니다. 그러니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에서 일본이 새치기 했다고 보고 대마도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 있었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장관. 아니 외무대신님은 어찌 보십니까? 만약 한국이 대마도에 대해 ICJ에 제소한다면 일본도 참가하실 건가요?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 작게 손짓을 했어요. 제가 다시 주민 정체성 문제로 돌아왔어요. 독도엔 경비대와 소수 주민이 실제 거주 중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본토와 이어진 한국 땅이라 인식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조사에서 90% 이상의 한국인이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고 이런 비율은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주민들도 물론 일본 정체성이 강하죠. 양쪽 다 내 땅이라 확신하니 해결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외무대 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쓰시마 주민 중에 누가 한국 편입을 바라나요? 문화 교류는 있을지언정 영토는 명확합니다. 국민 정서나 정치적 선동과 상관없이 국제법적 현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또다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도 한국 주민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분쟁 불성립이라고 한국은 주장합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쪽이 다 자기 논리만 내세우면 해결책은 영원히 나올 수 없을 텐데요. 회의장이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야당 의원들은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하고 외쳤고 여당 강경파는 어처구니 없다.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질에 계속하라고 말했죠. 군사 및 환경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대마도는 대한해협 한복판으로 임진왜란과 러일전쟁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통제하는 전략지입니다. 특히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섬 근해에서 괴멸시키며 승전한 역사도 있죠. 지금도 자위대가 잠수함 탐지 레이더 설치했다는데 맞습니까? 외무대 씨는 잠시 동료 의원들과 속삭인 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국가안보상 당연히 방어 설비가 있습니다. 대마도는 대한해협을 지나는 선박과 군함의 동태를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대마도 서쪽으로는 쓰시마 해류가 흘러 북상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해양 활동을 감시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절대적으로 일본 영토여야 합니다. 한국이 만에 하나 침탈한다면 동아시아 안보 불안이 심화합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그녀의 논리를 그대로 독도에 적용해보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도 역시 한국이 군사적 요충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 불법 점거라며 비난 중입니다. 서로 똑같이 전초기지라 여긴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군사 전략적 가치를 앞세워 타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시하는 논리는 어느 쪽에도 통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 침범했을 때 한일 양국 전투기가 모두 출격해 우리 영공이라 서로 주장했죠.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했는데 일본은 자국 영토 영공에서 사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국에 항의했습니다. 서로 자기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대마도에서도 벌어지면 어쩌겠습니까? 외무대신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억측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문화와 교육 갈등으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논란, 그리고 대마도 사찰 불상 도난 사건 등 양국이 사건마다 서로를 반발해 심각한 민족 감정 폭발을 봐왔습니다. 2013년 대마도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상을 한국에서 반환하지 않고 고려 시대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버티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마도 주민들과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신호 아니냐며 크게 분노했죠. 이런 문화계 충돌이 영토 분쟁과 얽히면 해결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의원들 중 몇몇이 맞다. 이렇게 잔불이 많으니 통제 불가라고 중얼거렸어요. 특히 문화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외무대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더욱 경직되었어요. 박종우 세리머니는 명백한 정치행위였고 도쿄올림픽 독도 지도 표기도 한국이 과민 반응한 것입니다. 대마도 불상 도난은 한국 법원이 반환을 지연했는데 국제적 비난감 아닌가요? 문화재 반환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한국은 이를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대마도 불상 사건에서 한국 약탈문화재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이 독도는 자국 거라며 한국의 불법 점거라 말하는 것과 유사한 역학 아닙니까? 서로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면 진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외무대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불상 도난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영토 주권과 문화재 보호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제 저는 상호비난의 지속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독도 역사를 한국이 왜곡한다고 하고 한국은 대마도와 사도강산 등 역사를 일본이 숨긴다고 합니다. 이 상호비난이 언제 끝납니까? 서로를 향한 역사 왜곡 비난은 결국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당 일부가 독도는 우리 땅은 정론 하고 외쳤고 야당은 다나카가 현실을 직시 중이라며 저를 지지했어요.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둘로 갈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외무대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약간의 방어적 기색이 느껴졌어요. 우린 제대로 된 역사 기반으로 독도와 대마도 모두 일본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멋대로 지도를 조작하거나 사도강산 등재 추진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한 불화가 폭발할 경우 대마도와 독도 상호 연쇄 갈등으로 번지고 한일 국교까지 뒤흔들 위험이 커집니다. 양국 모두 북한 위협이라는 공동의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열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외무대신은 자리에서 발을 굴러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이때 여당 강경파 의원이 소리쳤어요. 다나카 의원은 영토 문제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 대마도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는데 독도만 풀면 되는 일이다. 일본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야당 쪽에서는 독도와 대마도 모두 이중적 해석 문제를 제기한 다나카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며 묘하게 저를 지지했어요. 한 야당 의원은 일어나서 우리가 정부의 모순된 영토 정책에 침묵해온 것이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아닌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쟁 양상도 문제죠. 근본은 우리가 독도를 매년 언급하며 한국에 상처내고 그 반작용이 대마도까지 튀는 악순환 아닙니까? 외교는 상호 존중과 역사적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독도 불법 점거라고 ICJ 제소하자고 하면서 대마도는 분쟁 없음이라 제소할 여지 자체를 부정합니다. 한국도 독도 분쟁 없음이라면서 ICJ 안 가잖아요. 이게 자기 모순 아닌가요? 만약 한국이 우리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대마도에 대해 ICJ 제소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의장마저 발언이 치밀하네라고 무심코 중얼거렸고 외무대신은 정색했어요. 회의장 전체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죠. 의원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외무대신님, 매년 독도 망언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감정 대립을 심화하고 언젠가 대마도 논란이 역풍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사도광산 세계유산 문제도 과거사 왜곡이라며 한국이 반발 중이고요. 이런 사안들이 모두 연결되어 한일 협력을 방해하고 있는데 정말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외무대신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하고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일본 외무대신으로서 영토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을 말하는 건 당연한 책무입니다. 대마도와 엮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최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똑같이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고 매년 외교연설에 넣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독도를 우기는 방식 그대로요. 쓰시마 주민이 어찌 반응할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 한국이 매년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 주장하고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고 정치인들이 쓰시마 주민들이 일본에 억압받고 있다고 발언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외무대신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역사와 경제, 안보 모두 해치는 길을 택해놓고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일 협력 외치면 설득력 있습니까? 사도광산, 독도 망언, 결국 대마도 반발까지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 정말 국익에 부합합니까? 우리는 이웃나라와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독도 하나로 모든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 외무대신이 폭발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무례한 발언을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여기까지 답했습니다. 다나카 의원은 일본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탁 놓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야당 의원들은 도망치나 하고 외쳤고 여당은 다나카가 내무반을 어지럽힌다 하고 항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의장이 외무대신 퇴장으로 회의가 잠시 정회된다 하고 알렸고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독도와 대마도 동시에 논해야 한 일 모두 손해 안 본다 말했을 뿐입니다. 양국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귀 막는다면 우린 큰 불행 맞을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뿐만 아니라 한국 특파원들도 연신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다나카 의원은 정말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독도든 대마도든 한쪽만 옳다고 우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국이 함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외무 대신 국회에서 모욕감 느껴 중도 퇴장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 한국 매체는 일 국회의원 대마도 언급에 외무 대신 도망쳐라며 속보를 내보냈어요. SNS에서는 제 발언이 담긴 짧은 영상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내 온라인 반응도 갈라졌습니다. 강경 지지층은 독도를 절대 포기 말라고 외쳤고 이성파는 대마도론 부활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어요. 어떤 이는 다나카 의원이 한일 관계의 본질을 짚었다며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은 폭주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내일로 미루기로 했어요. 오늘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빈 본회의장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넘어 한국과 일본을 감싸고 있는 같은 하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독도 망언, 대마도 봉인 논리는 충돌만 부를 뿐.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창가에 서서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이의 기억이어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해서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대마도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날이었으니까요. 메일함에는 축하와 비난의 메시지가 섞여 들어왔어요. 당 지도부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며 저를 비난하는 내부 메모도 회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는 제 발언과 외무대신의 퇴장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아사히 신문은 국회 영토 논쟁, 대마도 언급에 외무대신 분노라는 제목을, 요미우리는 다나카 의원, 영토 주권 훼손 발언으로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한국 매체들은 대부분 일본 국회의원, 독도와 대마도 이중 잣대 지적해 파문과 같은 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당 간사장에게 호출됐어요.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의원, 어제의 발언은 지나쳤어. 영토 문제는 국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데 당의 방침과 완전히 다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건 용납할 수 없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간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국의 독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요구 가능성을 무시하는 모순된 태도가 장기적으로 국익에 해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분간 외교 관련 발언은 자제해주게. 외무대신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어제 양국의 영토 문제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했을 뿐 이유 없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양국이 공정한 기준으로 대화해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7%가 제 발언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지지율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나카의 질문은 불편했지만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한 주가 지난 후 한국 국회에서는 저를 초청하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은 또다시 언론을 뜨겁게 달궜죠. 가장 놀라운 건 한 달 후 있었던 정부 발표였어요. 외무성이 연례 외교청서에서 독도 관련 문구를 약간 순화시킨 겁니다. 물론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여전했지만 이전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 대신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어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집권당 내에서 제 입지는 확실히 약해졌어요. 예정됐던 당 정책조정위원회 배정이 취소되었고 파벌 내 서열도 내려갔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해야 할 때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